자, 실무,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3장 쪽에서 이제 두 번째 현장 답사 쪽에 보실까요? 현장 답사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뭐를 조사할 건지. 자, 먼저 공물이 안 나오는 것은 현장 답사를 가셔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건물의 요 방향, 거기다 용도는 아닙니다. 구조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에서는 지세. 우리 지세는 경사인데 경사는 지적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수평한 지적이니까 만약에 경사까지 반영한다. 난리가 날 겁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측량해서 경사까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여기는 작업 자체가 너무 많을 겁니다. 하기가 아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세만큼은 지적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현장 답사 가셔야 됩니다. 경사가 가파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특히 우리 토지 중에서는 지세 주의해 주시고 지반, 뭐 토지, 도로 상황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고요. 지세만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위에다가 지적돼 있어.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는 놓여 있는 입지나 상태나 그리고 노후 정도입니다. 건축 연도 말고입니다. 건물 관리 잘못하게 되면 노후 정도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향에다가 동그라미 꽂아 놓으시고 나침반 들고 가셔야지. 방향을 또 가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현장 답사에서 직접 조사하십시오. 그입니다. 나무는 이제 나무의 생육 상태고요. 그리고 수량, 그리고 수령, 그리고 수종 이런 것들은 현장 답사에서 조사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부에 다 나와요. 임목등기상 증명서 표제부에 다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도 이제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다음에 뭐 지역 현황에서 도로 인접 여부나 장래 발전 가능성 다 나가봐야 되겠죠. 문장에서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크게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시되지 않는 물건 그리고 소유 그리고 권리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건물의 임차권이나 법정 지상권이나 부묘기지권이나 유치권이나 점유권 이런 것들은 다 등기상 측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그리고 내가 직접 조사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매도인 임대인 등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꼭 어디다가 이전 쪽에다가 그입니다.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공법도 3분의 1 정도밖에 토지 이용기 확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서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든지 현장 답사를 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에서 이제 1번이나 4번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먼저 1번에 지세는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한다. 말이 안 되죠. 지적도는 수평 지적인데요. X 현장 답사. 1번 안 맞습니다. 4번에서 주택임차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등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해서 기재한다. X. 그게 등기 안 된다고 다 배웠을 건데입니다. 여기는 현장 답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매도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돼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정지상권. 시험 문제 쪽에서 우리 민법은 반드시 나올 거고요. 자, 먼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상황이 유사해요.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토지 위에 건물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반대로 토지 위에 건물이 먼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거. 그리고 그 후에 토지에다가 뭐를 설정했을 때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리고 그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법정사건은 인정됩니까? 애초부터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 건물은 보호를 해도 저당권자가 다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에 아무도 없었고요. 그 후에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법정사건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만약에 법정사건이 성립하면 이 건물 때문에 담보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인정되는데 만약에 매매가 됐다는 겁니다. 매매가 됐으면 등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도 건물이 등기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안 내겠다. 그리고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등기 안 하면 결국에는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아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가 공유 관계였을 때는 만약에 법정사건 인정되면요. 갑이야 좋겠지만 자기 건물이니까 을이나 병의 권리를 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 때문에 담보가치가 떨어지는데요. 법정 사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에 건물이 공유 관계면 거기는 건물 철거되는 거 막아주면 더 좋을 거니까 법정 사건이 성립한다 한다. 그리고 환지나 또는 명신탁이나 다 여기는 법정 사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족보가 없어서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관습법은 우리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같은 거 아니고 이목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등기담보 등 아니고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나 또는 공유물 불환이나 또는 여기에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였을 때 애는 원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매매에서는 건물을 철거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법정사건이 성립한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지료가 이제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원래 이제 합의를 통할 건데 안 되면 감정가액 5%, 7%로 판결 내려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관습법상의 법정유사가 원인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애초부터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을 것까지는 요구를 안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분묘규칙권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 분묘규칙권이 언제 성립하는지. 먼저 점유로도 성립합니다. 근데 거기는 20년간 점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온 공연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여기 자주 필요 없고 선이 필요 없고 그리고 무과실 다 필요 없고 그런 까다로운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점유하면 돼요. 평온 공연만 인정되면 돼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매도인의 묘가 있습니다. 매도인 써놨습니다. 근데 매수인 쪽에서 매매됐을 때 토지가 매매됐을 때 매수인 쪽에서 이장 요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20년 상관없습니다. 합의도 20년 상관없습니다. 바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분묘구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 판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이제 거기가 중요합니다. 자, 성립한다. 자, 먼저 공지도 포함하죠. 받침대. 그리고 비석상선 세우는 것도 성립하고요. 근데 공지는 성립하지만 사성을 조성한다. 둔덕을 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그리고 공연성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평장 그리고 암장 공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연성이 있었으면 우리 토지 주인이 묘지 이장하라고 했을 건데 숨겨놓으니까 보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평장 또 평평하니까 안 보일 겁니다. 거기는 20년, 200년 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쓴다는 합장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평장, 합장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쌍분도 안 되고 그리고 합친다는 합장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무임승자 안 되고 지료도 못 받는데 거기다가 또 설치하면 어떻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성도 상당한 면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사용료가 없다고요. 너무하잖아요. 토지 소유권자한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공동주택 단지인데 단지가 들어서니까 묘지가 통행이 어렵습니다. 충분한 이장 비용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묘지를 이장 안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그것도 권리남용은 아니다. 정말 강하게 보호합니다. 대신에 정중 땅인데 우리 정원이 묘지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게 처분행위에 들어가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를 얻어서 설치를 해야지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되면 손괴죄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무할 때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종손해배가 인정된다고 했죠. 봉제사의 권리는 수호 권리는 대신에 정중히 계속 관리를 해왔다. 그러면 정조. 거기다가 그냥 의사표시로서 포기하면 되는 거지 점유까지도 꼭 포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 여러 가지 판례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쭉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기도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정말 주의해 놓으시고 하필이면 또 면적 말고 이제 여기에 설치 기간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바꿔놨습니다. 먼저 개인 묘지는 하나 설치합니다. 점유 면적도 설치 면적도 얼마다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과하게 되면 1년이나 징역 등을 얻어맞습니다. 두 번째 가족 2명 이상이죠. 공설묘지 그리고 여기 정중이나 문중묘지, 벼비묘지 여기는 2개 이상의 묘지입니다. 점유면적 얼마라고요? 10제곱미터. 설치 면적은 이제 100이나 1000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설치 기간 꼭 주의하시고 지금 이제 달라져서 이제 수정하셔야 됩니다. 먼저 공설묘지, 사설묘지 설치 기간 15년이었다가 지금 얼마라고요?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 30년이라고 꼭 동그라미 조으시려면 30년. 갑자기 정말 바뀌었습니다. 모든 교재가 다 수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다음 이제 연장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5년씩 3번이었습니다. 45년. 그럼 전체 합치면 60년이었는데 한 번에 가자는 겁니다. 뭐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15년 그러냐. 결론적으로 60년은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먼저 여기다 수정하시게 30년씩 1회 한해서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설치기간 30년. 연장기간 딱 한 번 30년 얼마입니까? 총 다 해서 결론은 60년이 됐잖아요. 입니다. 예전처럼 연장 짧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30년에 맞췄고 연장기간 한 번으로 맞췄고 60년에 맞췄고 61년에서 61년 사이에 묘지를 철거해야 됩니다. 시시는 화장 납고를 해서 봉안하라는 겁니다. 봉안은 또 10년 이렇게 기간 정해놨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신고 쪽에서 개인 묘지는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 보시면 가족
개인 묘지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개인이나 가족 여기 이제 자연장지입니다. 자연장지도 꼭 주의하시고요. 근데 여기는 개인인데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가능해요. 이제 우리 가족묘지가 이제 손해를 봤습니다. 가족의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100이 딱 안 들어갑니다. 일단 개인도 그리고 가족도 바로 자연장지는 뭐라고요? 저 야산에다가 우리 묘 씁시다 그입니다. 그런 것들은 100제곱미터 미만.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써놓으시고요. 가족의 개인의 자연장지는 얼마다, 면적이 얼마더라, 100을 쓸 수 있는지 미만이라고 쓸 수 있는지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종중 문중 묘지는 상당히 여기는 면적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그냥 묘지는 종중 묘지 이거는 바로 얼마였는데 바로 1000이었는데 2000입니다. 그래서 종중이나 그리고 문중에 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라는 겁니다.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얘는 또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허가도 아니고 2개 이상인데 그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허가받은 그 면적 보시까 여기 그냥 매장 묘지인데요. 먼저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였었고요. 하나당 설치하는 점유 면적 그리고 전체가 설치 면적 그 전체가 100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100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종중 문중은 우리 종중들 김씨들 박씨들 그 얘기입니다. 거기는 1000제곱미터 이하라고 여기는 10배가 더 커졌습니다. 하나당은 10제곱미터 이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인 묘지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성씨 안 가립니다. 얼마? 10만 제곱미터 오히려 이상입니다.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조금 해보다 안 되면 문 닫으니까 여기는 여러 개. 그러면 또 관리비도 쏠쏠하게 나올 거니까 관리가 잘 될 거다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종교단체 자연장지, 우리 자연장지 이렇게 자연장지가 현재 많이 관건이 됐습니다. 4만 제곱미터 이하로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허가는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에서 공공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자연장지, 그러니까 여기는 법인 자연장지. 근데 원래는 아까 그냥 묘지에서는 법인 묘지에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 여기 반토막을 내놨습니다. 5만 제곱미터 그리고 이하로 설치하고 허가 받아야 됩니다. 집단주 들어오니까 그입니다. 여기도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 그다음 이제 거리 제한에서 먼저 300이나 그리고 500은요. 개인하고 또 가족은 좀 다릅니다. 개인하고 가족은 200m하고 300m 약간 다릅니다. 여기 이제 종중이나 법인 묘지였을 때는 300 그리고 500. 자, 먼저 사람이 안 삽니다. 도로, 철도, 하천. 그다음에 여기는 아래쪽에 이제 20호 이상 인가나 그리고 학교나 그리고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 약간 다른 게 만약에 도로, 철도, 하천 옆에다가 200m 이내는 설치하지 못한다. 그거는 개인하고 그리고 가족묘지에서는 200으로 좀 좁습니다. 300하고 200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500 옆에는 거기는 이제 여기다가 300m 이내라고 써놓으니까 300m 이내는 묘지를 설치하지 못해요. 누구 개인 묘지하고 가족 묘지가 있으면 게입니다. 이렇게 개인 묘지, 가족 묘지냐 그리고 문중, 종중이냐 법인 묘지냐 거기에 따라서 300과 500과 200, 300이 약간 다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 금지 구역 보실까요? 먼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사람이 살고 개발할 땅에다가 어떻게 묘지를 설치합니까? 여기는 2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나 군작전 수행할 때 묘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탱크 뒤집어 엎어지니까.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물 마실 곳에다가 그입니다. 그 다음에 접도구역, 하천구역, 그리고 농사만 지어야 된다는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산림, 구교림 아니면 또 사방지 같은 거 모래가 날리니까 뭐 한다고요? 채종림도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나무를 심어야 돼요. 금지구역입니다. 2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붕괴 침수 등 우려가 되는 지역에다가 어떻게 묘지를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여기는 2년 이하 징역 얻어맞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에서 이제 화장, 매장 화장을 했을 때는 얼마 30일 내에 신고고요. 그리고 무연고 묘지는 아예 연고가 없으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나중에 개장해서 화장 납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설물 철거하고요. 대신에 3개월 이상을 바로 통보를 하거나 공고를 해야 돼요. 게임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 못해요. 허가 받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무연고 뭐도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제재에서 이제 먼저 2년 야징 위법상 최고형입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설치하거나 아까 가족 묘지 집단지로 들어오는 개인 묘지를 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도 종교와 그리고 법인의 자연장지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받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뭐 법인들 쪽에서는 약간 또 제재를 좀 낮게 인정을 좀 낮게 하지만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금지 구역에 아까 보셨던 상수원 보호 구역 등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 등을 뭐 개선 등의 명령 등을 따르지 않았을 때도 여기도 2년.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가 2년에 그 1,000만 원짜리입니다. 면적을 초과했거나 아까 뭐 100이나 1,000이나 면적 초과했을 때 그리고 이제 2년 이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때, 자 지금은 30년에서 31년 연장 못하면, 그리고 연장했을 때는 60에서 61년 사이의 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런 철거 등을 하지 않았을 때도 2년 이하 징역 등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묘지 신고해놓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매장해놓고 계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게을러다 300개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묘지 같은 걸 철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행할 때까지 2년에 2번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이하가 하니까 1,000만 원씩 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조성 면적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자, 먼저 조성 면적에서 공공, 그 재단법인 그 박스 보시가 여기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우리 교재가 조금 잘못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이하가 아니라 이상. 자, 위에는 좀 제대로 나왔는데, 여기가 숫자가 조금 좀 잘못 나왔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개인이나 가족의 자연장지는 그냥 여기는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30일 맞춰서. 근데 정중이나 문중은 원래는 허가였는데 그냥 거기는 묘지고요. 근데 정중이나 문중의 자연장지는 조성 전에 신고만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사전 신고. 그다음에 종교. 그다음에 뭐 공공의 재단 법인은, 그리고 여기는 그냥 법인 묘지는, 법인의 자연장지는 여기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아까 종교. 그리고 법인, 자연장지는 규모가 워낙 커지니까 여기는 예외 없어 허가 받아 주셔야 됩니다. 자, 면적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묘지 설치 기준에서도 우리 자연장지가 또 여기에 법인에서는 여기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잘못됐고요. 거기는 5만 제곱미터 이상. 거기 하나만 수정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우리 설치 신고에서도 이제 그 신고에서 자연장지 개인, 가족까지는 사후 신고. 그다음에 종중은 사전 신고, 이렇게 약간 좀 신고가 사전과 사후가 약간 다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아래쪽에서 문제에서 6번, 7번, 8번이 좀 괜찮은데 한번 6번 보시가 핵심 문제입니다. 먼저 6번 정손이 묘지의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봉제사에 또는 수호의 권리는 정손에게 인정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정중등이 계속, 그러니까 정손을 뺀 후손들이 계속 관리를 해왔는데, 그런데도 정손이다. 그렇게 정손밖에 없냐고. 법이 그러면 비난받습니다. 여기에는 중 그래야 맞습니다. 여기 X 꼭 주셔야 됩니다. 자, 7번 아까 봤었죠. 공동주택이 건설돼서 분명히 통로를 확보하기 어렵고 충분한 이장비용을 준다는데 한 200인데 2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묘지를 이장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있어도 남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권리 남용 근데 아니다. 아주 정말 정확하죠. 이 문장 이대로 보면 권리 남용 같은데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다. 맞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돌아가신 분, 무슨 알박기도 아니고 한 사람을 나중에 매장, 이장 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써라 고스입니다. 판사님 아마 귀신이 좀 무서우신 것 같습니다. 8번째 정원이 정중 땅에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총유 물건인데요. 거기 지분이 있을까요? 총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받을 필요 있다. 아무리 자기가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처분행위니까 함부로 묘지를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돼요. 총의 결을 얻어야 돼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쪽에서는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경우는 300m. 여기다 잘못 생각하면 이제 여기는 가족, 그리고 개인이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종중이나 법인묘지였을 때 300m 이내의 묘지를 설치할 수가 있다. 그게 아니죠. 300이 아니라 여기는 얼마라고 했고요. 여기는 인가가 있으니까 500. 자, 대신에 맞는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문장은 개인묘지였을 때, 그리고 가족묘지였을 때는 또 위에는 200이지만 여기는 300이니까 오히려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정중 그리고 법인묘지로 봤을 때는 13번이 틀렸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꼭 조건 줄 겁니다. 15번에 정중 문중의 자연장지는 바로 1000제곱미터 이하 자연장지라고 있습니다. 이하로 설치를 할 수 있다. 정중 문중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얼마입니까? 2000제곱미터 이하로. 그러면 15번도 X네요. 거기는 준용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면적이 더블로 늘어났어요. 그 정도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인 설명서 작성 쪽이 아주 정말 중요하죠. 먼저 위쪽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은데요. 먼저 확인 설명서 구조에서 먼저 첫 번째가 기본에서는 대상. 이번에 대상이었습니다. 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권리. 세 번째는 토지.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요? 입지 정해서
그리고 관리하는데 여기까지 두 글자씩 다 동그라미 놨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한 글자 비거취. 어느 정도 말이 나죠.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취한다. 이런 식으로 8개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8개 기본. 이 기본은 내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자, 두 번째 세부 쪽에는 뭐라고요? 실내 벽면 환경. 우리 세부 쪽에서는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해서 나중에 매도인 등에게 알려준 사항들을 고지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기재도 알려준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개보수만 외롭게. 근데 중개보수는 금액만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는 계산 금액 외에 산출료까지도 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번호수가 13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주거용에서는 비주거용에서는 11개지만 여기는 바로 13번째 중개보수계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기본에서 첫 번째는 대상 물건의 표시입니다. 아까 대상에다 동그라미 했다가 먼저 토지의 소재나 면적 같은 것은 대장. 건물에서도 소재나 면적을 방향만 빼놓고는 다 대장. 무슨 장부 보고 쓰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토지 소재지 나왔죠. 그럼 거기다 토지 대장 위주로 한번 해놓으시고요. 임야 대장 면적도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거는 현장 답사는 등기상 증명서가 아니다. 게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목. 지목도 토지 사용 목적 가서 현장 답사 할 게 아니라 토지 대장에 나오죠. 그다음에 경계는 그려놨죠. 경계는 현장 답사다 많이 그럴 겁니다. 임야도 지적도 게임입니다. 지형도 토지의 모양이니까요. 어디요? 여기도 지적도 임야도. 두 개 경계와 지형 현장 답사 간다. X. 현장 답사 X를 꼭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세는 정말 이제 현장 답사 갑니다. 지세는 경사니까 그려놓지 않았어요. 여기는 현장 답사. 두 번째 2번에 건물에서도 소재지 어디입니까? 건축물 대장. 건물의 면적도 건축물 대장. 사실관계는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의 구조, 용도. 건물의 구조나 용도는 현장 답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볼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도 건축물 대장, 용도도 건축물 대장 다 나옵니다. 무슨 저 뼈대 나오고요. 무슨 집의 지붕 형태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용도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는 가서 볼 게 아니라 공부에 나옵니다. 허가일, 착공일, 그리고 사용 승인일. 그 중에서 사용 승인일이 기준입니다. 시험 문제가 건축 연도를 허가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 승인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현장 답사 물어볼 게 아니라 나침반 들고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플에서는 다 많이 나오니까요. 거기를 다운 하나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권리 관계는 갖고 보고 소유권, 울고 보고 소유권 외계입니다. 또 권리관계는 대장 X입니다. 현장 답사 X가입니다. 많이 알 수가 있고요. 하여튼 소유권은 갑구, 그리고 소유권 외에는 울구. 한번 그것만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어디입니까?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 게임입니다. 무슨 내용 있는지만 보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아주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별표 3개 놓으시고요. 건폐율 용적률 여기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군의 조례. 시군의 조례를 박스를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규제, 토지 이용계 확인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하지. 거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안 나온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입지 조건,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 주차장, 학교라든지 아니면 판매나 의료시설 이건 다 밖에 있죠. 내가 직접 조사해야 되겠죠. 물어볼 게 아니니까 세부가 아니라 뭐였다? 기본. 그리고 입지 조건에 뭐가 있는지만 그 박스에 있는 5개만 꼭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는 경비실이 있다 없다. 그리고 경비실이 있으면 위탁, 없으면 자체, 첨단 무인시설 그러면 자체라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선호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실까요? 1km 이내라고 했죠. 만약에 정신병원 납골당이 있는데 1km 벗어났습니다.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못 써놓으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업무정지 당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봤을 때 우경 가격입니다. 얼마라고 예정이 된다. 그런 것들은 우리 개업공사의 우경 가격, 토지의 공시 가격이나 건물의 공시 가격도 여기도 기재를 하시라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공시 가격.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오로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뭐라고요? 취득만.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설명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보유하고 양도니까. 이전 쪽에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재산세는 설명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거치까지 한번 봤던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부는 실내 벽면 환경으로 아주 간단하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라고 법정시상권, 유치권, 바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나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제 권리관계. 그리고 정원술, 정원석, 붙박이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기본에 있는데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에 있어요. 자료 요구해서 물어보고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외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다 안에 있잖아요. 물어보고 그리고 소방이 됐건 그리고 승강기가 됐건 다 바깥에 있어도 외부 시설물도 물어보세요. 매도인한테.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서 이제 세 번째는 벽면 도배. 근데 벽면 주의하십시오. 벽면이 깨끗한지가 아니라 벽면 균열 그리고 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배가 깨끗한지 여부 그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조건 실내 벽면 환경 그랬으니까 환경 조건 1조. 그리고 소음, 그리고 진동,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그게 뭐라고요? 1조 소음 진동계입니다. 자료 요구하세요. 매도는 자기 집이니까 1조량이 풍부한지 소음은 있는지 그리고 진동 좀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세 번째 중개 보수만 이렇게 외롭겠죠. 근데 중개 보수는 뭐라고요? 금액만 쓰는 게 아니라 산출 내역까지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가 산출 내역은 기재 안 한다, 설명 안 한다, X. 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받았다, 수령.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는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매도 매수는 사인 정도도 괜찮다. 보셔야 됩니다. 핵심 문제에서 1번에서 입지 조건은 개업 공인주의사 세부 입지 조건을 요구할 건가요? 입지 조건이 도로나 대중교통 그리고 판매나 의료시설, 교육시설인데입니다. 아니죠. 여기는 기본에 있죠. 실내 벽면 환경이나 세부적입니다. X. 그다음 네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게 공법이라고 토지 이용객 확인서를 확인해서 기재한다. 잘못한다. 뭐 일단 시군의 조례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군의 조례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이 바로 이제 토지 이용객 확인서계입니다. 뒤쪽에 4편에서 거리계약서는 아주 간단하게 거리계약서 기재사항만 우리 앞쪽에서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비용 같은 것들도 매매에 관한 비용 균등 균분하게 똑같이 매도인과 매수인 같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도인 쪽에서 부담할 양도소득세 그거는 매도인만 그리고 취득세는 매수인 쪽에서만 부담하니까요. 자, 그런 것들은 공동이지 공동이 아니고 단독입니다. 그냥 무슨 측량 비용이나 소송 같이 좀 분쟁이 되는 그런 비용만 공동 같이 부담 계입니다. 두 번째가 거래 당사자 확인할 때 항상 우리 상대방 확인할 때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 권리관계 그리고 주민등록증으로 사진 대조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지 여부도 주민등록증 나이 봐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잔금 치를 때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대타도 꼭 주인한테 물어보셔야지 임차인 말만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그리고 분양 대금은 어느 정도까지 납부가 됐는지 직접 확인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간간히 늘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 권한 확인에서 특히 제한 능력입니다. 우리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 여부를 확인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 후견인 그리고 후견인과 법정 대리인하고 직접 거래도 하고 두 가지 방법인데 어르신 누구는요 피성년 후견인은 머리에 꽃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동의 여부는 확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로지 후견인한 것만 거래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쪽에서는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지 정관 아니고요. 그리고 공유 그리고 합유, 총유는 우리 법령 쪽에서도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 민법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는 환지 예정지 증명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환지되는 면적 달라지고 간법을 적용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지목도 완전히 달라지고 게임입니다. 대리는 항상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일상 가사만 대리가 인정되지 막 매매 같은 처분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 소유 부동산도 거래가 되긴 되지만 나중에 담보 책임 문제가 되니까 주의하세요. 입니다.
나중에 취득해서 이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게임입니다. 자, 네 번째, 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건물 조교 이렇게 앞에서 봤던 것들, 네, 기재사항만 나오지 여기에 구체적인 부분은 안 나옵니다. 자, 먼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매도 매수인의 주소, 성명 같은 것들 간단하게 써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을 넘겼는지 물건의 인도일시가 나오죠. 연, 월, 일. 잔금 치를 때 넘겨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자, 세 번째 물건의 인도 일시 나올 거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권리가 넘어갔는지 권리 이전의 내용, 소유권인지 지사권인지 전세권인지 저당권인지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약일, 계약 체결했던 날짜.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거래 대금, 계약 금액 등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 날짜지 작성 날짜가 아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꼭은 아니고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약정 내용, 그 밖에 약정 내용, 합의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에 쓰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기재사항 정도만 저 앞쪽에 어차피 병렬 쪽에서 나올 건데 여기는 확인 부분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나올 건데 여기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핵심 문제에서 2번 보실까요? 2번에서 피성년 후견인과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 마시가 더 심하게 가시고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부족이 아니라 결여입니다. 후견인과 거래할 경우는 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중개도 된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죠.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확인해도 안 되고 오로지 후견인은 하고만 거래하라는 겁니다. 머리에 꽂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합의부동산의 지분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정말 그렇죠. 합의는 전원 자체가 지분도 합쳐진 목적이 있으니까 조합이나 개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지분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유하고는 다르다. 4번은 오히려 뭐이다 맞았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신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일단 법령 쪽에서도 하나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무조건 나올 정도입니다. 자, 먼저 무슨요? 계약형, 등기형 꼭 주셔야 됩니다. 먼저 명신탁 약정 자체가 이제 무효죠. 탈세 탈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등기까지도 무효는 무효인데 어디가 여기는 유효입니까? 등기형 말고 계약형 유효입니다. 먼저 매도인 손이고 그리고 수탁자가 자금을 받아서 샀을 때는 등기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수유 없다고 했습니다. 유효. 횡령죄가 성립한다 한다 안 한다. 이행강제금도 신탁자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점검을 좀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취득할 때는 우리 매수인 쪽에서 이제 누구였을 때 신탁자였을 때는 매도인 자리에 앉아서 채권자 대의 주장해서 찾아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요 수탁자였을 때는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으니까 그 부당한 이득을 돌려달라고 했지 채권자 대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횡령죄 등기형은 성립한다는데 하죠. 왜냐하면 신탁자가 사다가 맡겼으니까 팔아치우면 보관 안 했다고 5년 이하 징역도 얻어맞습니다. 성립해요. 대신에 계약경은 돈을 직접 받아서 샀으니까 수유 없다고 했을 때 횡령죄 성립도 없다고 했어요. 신탁자한테 안 찾아간다고 유효니까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유효.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없다. 게임입니다. 우리 제3자는 너무 심할 정도로 정말 보호하죠. 그래야 신탁자 골탕매니까 여기는 선악을 불문하니까 악의도 뭐가 됩니까? 유효. 우리 시험 문제가 제3자가 명신탁 사실을 알았을 경우는 무효다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유효. 적극 가담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강하게 누구를 제3자를 보호를 해요. 그다음 이제 종종이나 배우자 사이는 거기는 명신탁이 아니다입니다. 거기도 탈세 탈법 목적이 없었을 때 그리고 여기도 담보 가등기 소유권 이전해 주지만 빚을 갚기 위해서 근데 명신탁은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빼 돌리는 거니까요.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형벌을 받죠. 그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위반했을 때 횡령 형벌은 누구요? 명신탁자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여기다가 3억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2억. 또 1억이라고 할 겁니다. 거기는 수탁자 거 5년에 얼마? 2억입니다. 그다음에 수탁자 괜히 명의 받아줬다가 3년 이하 징역에 얼마라고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받아주지 마세요. 그리고 방조자 괜히 우리도 나중에 방조하셨다가 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써보세요 했다가 3년 이하 징역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형벌 받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다. 1년에 3천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과징금 보실까요? 자, 퍼센트 5%, 10%, 15% 금액 그리고 기간 또 역시 5%, 10, 15% 합치니까 30% 안에서 과징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으로 안 찾아오면
이행강제금 또 때립니다. 이행강제금은 먼저 과징금 얻어맞고 첫 번째입니다. 2년 이내에 명의를 안 찾아오면 얼마라고요? 10%. 근데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또 이행강제할 때 숫자 2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는 20%, 10%, 20%의 과징금을 또 때리겠다는 겁니다. 거둬서 보냈죠. 그리고 과징금 때렸죠. 밥상 3개입니다. 이행강제금까지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악랄하게 하겠다. 그게 명신탁이역입니다. 자, 먼저 1번, 2번, 3번 주의하실까? 1번 보시까? 자, 먼저 계약 당사 일방이 수탁자다. 수탁자면 계약형이다. 돈 받고 샀으니까. 그러면 매도인이 손이라고 해도 물권 변동은 무효다. 아니죠. 매도인 손이니까 넘어가야죠. 거래 안전 생각해야 되니까 등기 유효라는 겁니다. 수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랍니다. 자, 두 번째 1번도 틀렸고요. 자, 두 번째는 계약 당사 일방이 수탁자이면 이것도 또 계약형 수탁자가 돈 받아. 근데 신탁자는 채권자 대리를 주장해서 취득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신탁자가 샀었던 등기형입니다. 등기형에서만 채권자 대리가 된다는 겁니다. 팔아치웠으면 수탁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이나 돌려줘.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얘도 틀렸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3번 계약당사 일방이 수탁자인 경우에 수탁자 그럼 또 여기도 계약형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수유 없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아요. 왜요? 사다가 맡긴 계약형이 아니라 등기형 신탁자가 직접 샀었던 신탁자였을 때 수탁자가 처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때는 횡령죄가 성립해요. 자금 받아서 샀던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판례도 조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여기는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보통은 일단은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한테 줍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속 관리했다고 그걸 명신탁으로 할까요? 아니요. 부모님을 교도소 보낼 겁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님이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아버님은 빠지세요 그러면 아버님 정말 나중에 크게 멘붕이실 겁니다. 문제가 될 거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좀 봐줍시다. 명신탁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6번째 판례 같은 거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외국인 토지법 이런 부분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또 남아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